박민선은 노원구 중계동 아파트 단지에서 철인 할머니로 통했다.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불암산 둘레길을 걷는 그녀의 모습은 이웃들에게 익숙한 풍경이었다. 68세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그녀는 여전히 정정했다. 할머니, 또 나가세요? 날씨 추운데 오늘은 쉬시지 그래요. 에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할머니가 40년 동안 아이들 가르치면서 단 하루도 쉬지 않았단다. 민서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1978년 처음 초등학교 교단에 섰을 때부터 2018년 정년퇴직까지 그녀는 정말로 병가를 낸 적이 없었다. 독감이 유행할 때도 허리를 다쳤을 때도 그녀는 학교에 나갔다. 학생들은 그녀를 철인 박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은퇴 후에도 그녀의 삶은 바빴다. 월요일과 수요일엔 손주 지우와 민준이를 돌봤고 화요일과 목요일엔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고스톱을 쳤다. 금요일엔 아파트 단지 텃밭에서 상추와 배추를 가꿨다. 토요일엔 등산 동호회 활동, 일요일엔 교회. 누가 봐도 60대 후반의 노인이 아니었다. 하지만 한 달 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밤 11시쯤 잠들면 새벽 2시나 3시쯤 오른쪽 종아리에 쥐가 났다. 처음엔 발끝을 당기면 금방 풀렸다. 조금 피곤했나 보다 하고 넘겼다. 그런데 쥐가 나는 빈도가 점점 잦아졌다. 일주일에 한 번이던 것이 이틀에 한 번이 되더니 급기야 매일 밤 찾아왔다. 통증의 강도도 세졌다. 발끝을 당기는 것만으론 풀리지 않아 침대에서 내려와 방 안을 절뚝거리며 걸어야 했다. 어머니, 다리에 쥐 자주 난다고 하셨잖아요.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며느리 수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민서는 손을 내저었다. 아니야, 괜찮아. 나이 들면 다들 그런 거지 뭐. 내 엄마도 그랬다더라. 그래도 한 달 넘게 계속되는 건 이상하잖아요. 제 친구 엄마는 다리쥐가 심해서 검사 받았는데 혈액순환 문제였대요. 에이, 너무 걱정하지 마. 할머니는 평생 건강하게 살아왔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민서는 단호하게 말했다. 사실 그녀는 병원이 두려웠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환자가 되는 것이 두려웠다. 평생 건강했던 자신이 갑자기 병원을 드나드는 노인이 된다는 게 인정하기 싫었다. 나는 아직 젊어. 60대 후반이라고 해도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 80살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어. 민서는 스스로에게 계속 주문을 걸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다른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 고등이 켜지고 있었지만 그녀는 보지 않으려 했다. 그날 저녁도 민서는 평소처럼 11시에 잠자리에 들었다. 남편은 옆방에서 코를 골고 있었고 집안은 고요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내일은 손주들을 데리고 놀이터에 가야 한다. 건강한 할머니로 남아야 한다.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민서는 이를 악물고 다짐했다. 하지만 그녀의 오른쪽 다리는 이미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10월 중순, 서울의 가을은 한창이었다. 아파트 단지 텃밭엔 김장 준비가 한창이었다. 민서는 이웃 할머니들과 함께 배추를 정리하고 있었다. 민서 씨, 이번 배추 정말 잘 됐네요. 벌레도 하나 없이 깨끗해. 하하, 제가 매일 들여다봤거든요. 손주들 김치 담가줘야죠. 민서는 쪼그려 앉아 배춧잎을 하나하나 정리했다. 2시간째 같은 자세로 일하고 있었다. 허리는 아팠지만 참을 만했다. 하지만 오른쪽 다리가 이상했다. 저리다 못해 감각이 둔해지는 느낌이었다. 조금만 더 하자. 다 끝나가. 민서는 이를 악물고 작업을 계속했다. 하지만 일어서려고 할 때
오른쪽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다. 휘청거리는 그녀를 이웃 할머니가 붙잡았다. 어머, 민서 씨, 괜찮아요? 아, 네. 오래 앉아 있었더니 다리가 좀 저려서요. 요즘 다리쥐 자주 난다며? 병원 가봤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나이 들면 다 그렇잖아요. 민서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다리를 주물렀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후에도 오른쪽 다리의 이상한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다. 무겁고 뻐근하고 왼쪽 다리와는 확연히 달랐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다. 아들 가족이 함께 모였다. 수진이 민서의 다리를 유심히 보더니 말했다. 어머니, 오른쪽 다리가 좀 부은 것 같은데요? 그래, 오늘 텃밭에서 좀 무리했나 봐. 부기가 심해 보이는데. 내일 제가 병원 예약 잡아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민서의 목소리가 커졌다. 식탁이 순간 조용해졌다. 5살 손녀 지우가 놀란 눈으로 할머니를 쳐다봤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게 뭐가 문제예요? 아들 준혁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서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나는 평생 건강하게 살았어. 병원 같은 데 갈 필요 없다고. 어머니, 괜찮다니까? 내일 경로당 가야 하고, 모레는 지우 유치원 데려다 줘야 하고, 할 일이 많단 말이야. 민서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른쪽 다리가 욱신거렸지만 표정 관리를 했다. 방으로 들어가며 그녀는 문을 쾅 닫았다. 침대에 앉은 민서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 예전엔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녀는 거울을 봤다. 68세의 얼굴이 비쳤다. 주름, 흰머리, 처진 피부. 거울 속 얼굴은 분명 노인이었다. 하지만 민서의 마음속엔 여전히 40대의 자신이 살고 있었다. 인정하기 싫어. 나이 드는 게 이렇게 두려울 줄 몰랐어. 그날 밤 민서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온몸이 피곤했다. 오른쪽 다리에 무거운 느낌은 여전했지만 내일 아침이면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다. 새벽 3시 10분. 으악. 민서의 비명이 아파트를 흔들었다. 오른쪽 종아리가 돌덩이처럼 굳어졌다. 근육이 갑자기 수축하면서 뼈를 부숴버릴 것 같은 통증이 밀려왔다. 평소에 느끼던 쥐와는 차원이 달랐다. 여보, 여보. 남편 동수가 화들짝 놀라 일어났다. 전등을 켜고 아내를 봤을 때 그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다. 이게 무슨... 다리가... 민서의 오른쪽 종아리가 눈에 띄게 부풀어 있었다. 왼쪽 다리의 거의 2배 크기였다. 피부는 붉게 변해 있었고 만져보니 뜨거웠다. 아파. 너무 아파요. 민서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남편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였다. 40년 결혼 생활 동안 그녀는 항상 강했다. 아이를 낳을 때도, 시어머니를 간병할 때도,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그녀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통증도 통증이지만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본능적인 두려움이 엄습했다. 119 불러야겠어. 아니야. 조금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무슨 소리야. 당장 병원 가야 해. 동수는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다. 민서는 침대에 앉아 오른쪽 다리를 붙잡고 있었다. 평생 쌓아온 자존심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내가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렸을까? 수진이가 병원 가자고 했을 때 그냥 갔어야 했는데 후회가 밀려왔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새벽 4시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았다. 민서는 들것에 누워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다. 주변에서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68세 여성, 오른쪽 하지 부종과 심한 통증, 바이탈은.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서는 자신이 환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건강한 할머니였는데 지금은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다. 박민서 환자분, 제가 응급의학과 최민수 교수입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의사가 다가왔다. 침착하면서도 권위 있는 목소리였다. 그는 민서의 오른쪽 다리를 조심스럽게 살펴봤다. 언제부터 증상이 있으셨죠? 한 달쯤 전부터. 밤에 다리에 쥐가 자주 났어요. 하지만 오늘처럼 심한 건 처음이에요. 한 달이나. 최 교수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초음파 검사 결과를 확인했다. 지금 바로 CT 촬영을 해야겠습니다. 일단 보기엔 심부정맥혈전증이 의심됩니다. 그게 뭔가요?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최 교수는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했다. 다리에 깊은 정맥의 혈전, 즉 피떡이 생긴 상태입니다. 혈액이 정체되면서 응고된 거죠. CT 촬영이 끝나고 30분 후 진단이 확정되었다. 최 교수가 민서와 가족들을 불렀다. 아들 준혁과 며느리 수진이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박민서 환자분은 오른쪽 대퇴정맥에 약 5cm 길이의 혈전이 있습니다. 그게 위험한 건가요?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최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매우 위험합니다. 이 혈전이 떨어져 나가 혈류를 타고 심장을 거쳐 폐로 이동하면 폐동맥을 막게 됩니다. 이를 폐색전증이라고 하는데 최 교수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는 30년 넘게 응급실에서 일했지만 환자에게 나쁜 소식을 전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웠다. 폐색전증이 발생하면 갑작스럽게 호흡곤란이 오고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사할 수도 있는 매우 위중한 상황입니다. 즉사요? 수진의 입에서 작은 비명이 새어나왔다. 그녀는 민서의 손을 꼭 잡았다. 민서는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을 느꼈다. 즉사? 갑자기 죽을 수도 있다고? 다행히 지금은 혈전이 아직 붙어 있는 상태고 조기에 발견했습니다. 즉시 항응고제 치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며느님. 최 교수가 수진을 쳐다봤다. 며느님이 빨리 모시고 오신 덕분에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며칠 더 늦었다면. 최 교수는 말을 마치지 않았다. 하지만 모두가 그 의미를 이해했다. 민서는 수진을 쳐다봤다.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머니, 제가 진작에 더 강하게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아니야. 민서도 눈물이 났다. 그녀는 수진의 손을 꼭 잡았다.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어. 내가 병원 가자고 했을 때 들었어야 했는데 40년 교직 생활 동안 수천 명의 학생들 앞에서도 눈물을 보이지 않았던 민서가 지금 응급실에서 며느리를 붙잡고 울고 있었다. 제가 35년간 응급실에서 일하며 본 환자가 수천 명입니다. 최 교수가 민서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많은 분들이 박민서 환자분처럼 나이 들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다가 큰 화를 당하십니다. 특히 한 달 동안 반복된 야간 다리 경련은 명백한 경고 신호였어요. 저는 평생 건강했어요. 병원에 한 번도 입원해 본 적이 없었어요.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건강했던 과거가 오히려 현재의 신호를 무시하게 만든 거죠. 최 교수는 자신의 경험을 떠올렸다. 작년에도 비슷한 환자가 있었다. 역시 평생 건강했던 60대 남성. 다리쥐를 방치하다가 폐색전증으로 사망했다.
최 교수는 그때의 안타까움을 지금도 잊을 수 없었다. 우리 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작은 신호라도 무시하면 안 돼요. 특히 당뇨병, 고혈압 같은 기저질환이 있으시거나 60대 이상이시거나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저는 기저질환은 없어요. 건강검진도 항상 정상이었는데 혈전은 기저질환이 없어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장시간 같은 자세 유지, 탈수, 흡연, 비만, 유전적 요인 등 여러 원인이 있죠. 박민서 환자분은 최근 텃밭일을 하시면서 쪼그려 앉은 자세를 오래 유지하셨다고요? 네. 김장 준비하느라 2시간 정도. 그것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쪼그려 앉으면 무릎 뒤쪽 정맥이 눌려서 혈액순환이 방해받거든요. 민서는 자신의 어리석음이 한없이 부끄러웠다. 68년을 살며 쌓아온 자존심, 아직 젊다는 착각, 의사들은 과장한다는 편견.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었다. 지금부터 최소 3일간 입원하셔야 합니다. 항응고제 정맥 주사를 맞으면서 혈전이 더 커지지 않도록 관리할 겁니다. 그리고 퇴원 후에도 최소 6개월간 항응고제를 복용하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다. 아니, 거부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깨달았다. 건강은 자존심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혼자 지키는 자존심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병실로 옮겨진 민서는 창밖을 바라봤다. 동이 트고 있었다. 서울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어제와 똑같은 새벽이지만 민서에게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나는 살아있구나. 아직 기회가 있구나. 민서는 처음으로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68년을 살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을 이제야 배우고 있었다. 이번 첫째 날 오후 민서는 4인실 병실에 누워 있었다. 옆 침대에는 72세 이순자 할머니가 있었다. 이 할머니 역시 심부정맥혈전증 환자였다. 저도 민서 씨처럼 다리쥐를 방치했어요. 이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민서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봤다. 얼마나 방치하셨어요? 2달요. 처음엔 한 달에 1번 정도였는데 나중엔 매일 밤. 그래도 병원은 안 갔어요. 무서웠거든요. 무섭다니요? 병을 진단받는 게 무서웠어요. 진단받으면 진짜 아픈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똑같은 생각을 했었다. 이 할머니가 계속 말을 이었다. 제 남편이 5년 전에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병원 다니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절대 환자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국 환자가 됐죠. 더 심한 상태로요. 만약 처음에 병원 갔으면 간단한 약물 치료로 끝났을 텐데. 두 할머니는 한동안 침묵했다. 병실 창밖으로 가을 하늘이 보였다.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하지만 병실 안의 두 사람은 생명의 위협을 간신히 넘긴 상태였다. 이번 둘째 날 최 교수가 회진을 왔다. 민서의 상태는 호전되고 있었다. 부기가 많이 빠졌고 통증도 줄어들었다. 다행히 혈전이 더 커지지 않고 있습니다. 항응고제가 잘 작용하고 있어요. 교수님, 태어나면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민서가 진지하게 물었다. 최 교수는 그녀의 달라진 태도에 내심 놀랐다. 응급실에서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다. 첫째,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셔야 해요. 혈액이 묽어지면 혈전 생성을 예방할 수 있거든요. 민서는 수첩을 꺼내 메모하기 시작했다. 평생 교사였던 그녀의 습관이었다. 둘째, 장시간 같은 자세를 피하세요.
1시간마다 일어나서 5분 정도 걷거나 발목 운동을 해주세요. TV 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발목 운동이요? 네, 앉아서 발끝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지만 종아리 근육을 자극해서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최 교수가 직접 시범을 보였다. 민서는 따라했다. 셋째, 잠자리 환경을 개선하세요. 너무 무거운 이불은 피하시고 다리를 약간 높게 받쳐서 주무시면 좋습니다. 넷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하루 30분 정도 가볍게 걷기 운동을 하세요. 단 무리한 등산이나 장시간 쪼그려 앉는 자세는 피하셔야 해요. 민서의 손이 잠시 멈췄다. 등산. 그녀가 가장 좋아하던 활동이었다. 등산을 아예 못하나요? 아니요. 가벼운 등산은 괜찮습니다. 다만 무리하지 마시고 중간중간 쉬면서 가세요. 그리고 등산 전후로 스트레칭은 필수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기 검진입니다. 퇴원 후 2주 뒤, 한 달 뒤, 그 다음엔 3개월마다 외래 진료를 받으셔야 해요. 혈액 검사로 항응고제 효과를 모니터링해야 하거든요. 민서는 수첩에 빼곡히 적힌 내용을 봤다. 이 모든 것이 이제 그녀의 새로운 일상이 될 것이었다. 이번 셋째 날 오후 수진이 지우와 민준이를 데리고 면회를 왔다. 5살 지우는 할머니의 침대로 달려왔다. 할머니, 아파? 응, 이제 많이 나았어. 지우 보고 싶었어? 민서는 손녀를 안았다. 손녀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다. 살아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 어머니, 퇴원하시면 저희 집에서 한동안 지내세요. 제가 식사랑 약 챙겨드릴게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수진아. 그리고 미안해. 내가 병원 가자고 했을 때 화를 냈었지? 어머니, 나는 너무 고집이 세서 사람들 말을 안 들었어. 나이 든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 하지만 이제 알았어. 도움을 받는 게 약한 게 아니라는 거.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이렇게 솔직한 감정을 표현한 건 처음이었다. 어머니, 저도 더 이해하려고 노력할게요. 어머니 입장에선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병실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들어왔다. 퇴원 날 민서는 새로운 다짐을 했다. 병원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자신의 오른쪽 다리를 내려다봤다. 부기는 거의 다 빠졌지만 아직 왼쪽보다 약간 컸다. 하지만 살아있었다. 움직일 수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첫날 저녁 민서는 주방 식탁에 수첩을 펼쳤다. 나의 새로운 생활 수칙이라고 제목을 썼다. 1.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 마시기. 2. 오전, 오후, 저녁 각각 500ml씩 물 마시기. 3. 1시간마다 타이머 맞춰놓고 일어나서 발목 운동하기. 4. 저녁 9시, 잠들기 전 다리 스트레칭 10분. 5. 매일 오후 3시, 아파트 단지 산책 30분. 6. 일주일에 한 번 가벼운 등산. 7. 정기 검진 절대 빠지지 않기. 민서는 이 수칙을 냉장고에 붙여놓았다. 매일 볼 수 있도록. 첫 주는 힘들었다. 물을 자주 마시려니 화장실을 자주 가야 했다. 밤에도 한두 번씩 깼다. 타이머가 울릴 때마다 일어나는 것도 귀찮았다. TV 드라마를 보다가도 손주들과 놀다가도 타이머가 울리면 일어나서 발목을 돌려야 했다. 하지만 민서는 포기하지 않았다. 응급실에서 느꼈던 그 공포를 잊을 수 없었다. 즉사라는 단어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2주 후 첫 외래 진료. 최 교수가 혈액 검사 결과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아주 좋습니다. 항응고제가 잘 작용하고 있어요. 생활 습관도 잘 지키고 계시나 봐요? 네, 매일 체크하고 있어요. 민서는 자랑스럽게 수첩을 보여줬다. 매일 물 섭취량, 운동 시간, 스트레칭 여부를 꼼꼼히 기록해 놓았다. 훌륭합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재발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어요. 한 달이 지나자 새로운 습관이 몸에 배기 시작했다. 물 마시는 것도 자연스러워졌고 타이머 없이도 1시간마다 일어나게 됐다. 저녁 스트레칭은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일과가 됐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마음가짐이었다. 민서는 더 이상 나이 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68세는 68세일 뿐 30대인 척할 필요도 없고 무리할 필요도 없었다. 어느 날 저녁 민서는 거울을 봤다. 여전히 주름진 얼굴, 흰머리. 하지만 이제 그 얼굴이 싫지 않았다. 68년을 살아온 증거였고 앞으로 더 살아갈 희망이었다. 밤 9시 민서는 침대에 누워 하루를 마무리했다. 스트레칭을 하며 자신의 다리를 쓰다듬었다. 오른쪽 다리 생명을 위협했지만 동시에 소중한 교훈을 준 다리. 고마워, 내 몸아. 신호를 보내줘서, 내가 귀 기울이지 않았을 때도 계속 말해줘서. 민서는 내일의 계획을 떠올렸다. 오전엔 경로당 강의, 오후엔 책 집필, 저녁엔 손주들과 저녁 식사. 바쁘지만 행복한 하루가 될 것이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다. 수많은 불빛들. 그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었다. 민서는 기도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듣기를, 나처럼 고통받지 않기를,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민서는 눈을 감았다. 평화로운 잠이 찾아왔다. 더 이상 새벽에 다리 경련으로 깨는 일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몸과 화해했고, 나이 듦을 받아들였고, 도움을 구하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밤에 찾아온 작은 경고 신호에서 시작되었다. 이 이야기는 68세 박민서 할머님의 이야기를 재각색한 실제 사연입니다. 오늘도 시니어분들이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를 보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